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네, 오늘은 리얼 옵션에 대한 얘기 드디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얘기는 사실 상당히 좀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또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한 달 6시간 동안에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음, 개인적인 느낌은 정말 선수분일수록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일수록 와 이거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음,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리얼 옵션에 대한 얘기는 하반기는 아니고요. 하반기가 되면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정도 되면 이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저 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개인적인 희망이기도 하고 희망이 섞인 예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뭐 사실 저 혼자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뭐 그래서요. 그냥 해본 말입니다. 그냥 해본 말이에요. 네, 일단 어떤 식으로 시작할까 하다가 일단 목차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얼 옵션 뭐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얘기인데 너는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옵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첫 번째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옵션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복권 얘기를 먼저 좀 할 거고요. 복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옵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옵션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그래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옵션을 파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옵션이 가치를 갖는 진짜 이유는 베타성이라는 개념과 수익 구조가 특이하다라는 개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옵션에 대한 얘기가 약간 소개가 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리얼 옵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옵션까지 가려면 일단 오늘 먼저 리얼 옵션을 왜 했는지에 대한 얘기만 오늘은 좀 하고요. 내일 리얼 옵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얼 옵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또 컨텐츠가 필요해요. 컨텐츠가 이제 두 개가 영상을 두 개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얼 옵션이 적용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즉, 옵션이라는 게 있고, 리얼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옵션은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뭐 삼성전자 콜옵션, 풋옵션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옵션이 실제 실물 시장에 온다는 얘기예요. 실물 시장에 와서 리얼 옵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업에 적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식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주식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리얼 옵션이 주식에 적용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옵션이 된 주식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그 섹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결정적인 차이는 즉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거든요. 자, 여기가 리얼 옵션이고요. 여기는 리얼 옵션이 아닌 거예요. 그럼 리얼 옵션이 그 옵션이 된 성격을 가진 옵션처럼 거래되는 주식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거랑 상관없는 주식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건지,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이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리얼 옵션의 현실과 팬시, 그러니까 환상이에요. 왜 리얼 옵션이 모든 거를 다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리얼 옵션이 주식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걸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이 팬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내일 아니면 그 뭐 추석 연휴 끝나고 이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리얼 옵션에 대한 얘기를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내용은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개인적인 예상이니까요. 뭐 내년 정도 되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위험한 사람들이다라는 제목인데요. 자, 위험한 사람들 뭐가 위험한 사람들이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이호석의 아이디어 통해서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계약씩 거래되는 옵션의 비중이 여기 보시면 2%였습니다. 로빈후드가 옵션 트레이딩을 런칭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이때 이제 로빈후드가 런칭한 이후에 사람들이 한 계약씩 거래되는 옵션의 비중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이 옵션을 거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옵션을 한 계약씩 거래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올해 초에 보니까 한 4% 정도 수준까지 2년 만에 2배나 올랐네요. 근데 올해 보시면 기울기가 가팔라집니다. 지금은 8%가 넘은 상황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걸 보시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 보시면 야, 이게 로빈후드가 사람 망쳐놨네, 이거. 이 이상한 거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위험한 옵션 투자를 하게 만들다니. 아이고, 이 나쁜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부작용. 이거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어떡하니?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제가 이제 강조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왜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옵션 투자에 열광하고 옵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는 겁니다. 그냥 로빈후드가 만들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복권 판매가 15년 만에 최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2005년 정도 되겠네요. 2005년. 2005년 정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2005년에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 그때쯤인데 음, 그때도 로또가 이제 막 엄청 인기가 많아지고 야, 로또 되면 10억이래 막 이러면서 이제 야, 이거 돼야지 집 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에 늘 나왔던 결론은 항상 로또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때도 보면은 뭐 IT 버블 끝나고 뭐 경기가 뭐 안 좋네. 근데 경기는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나오고 집값은 너무 오르고 희망은 없고 막 등등등 정말 지금 현재 지금 젊은 친구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그때도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경기 불황 때문에 복권 판매가 15년 만에 최고가 됐다라는 얘기가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복권의 판매량은 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이 불안할수록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런 사회 현상이 옳다, 그르다 이걸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지속할 건지 아니면 멈출 건지에 대한 전망만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볼까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도마개미, 서학개미 뭐 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위험한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에 앞서서 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분이 이제 어제도 얘기하시고 지난주 월요일 날도 얘기하시고 중요한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연준의 이제 카플란 총재라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댈러스 연준 총재인데 댈러스는 아시는 것처럼 텍사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셰일가스 나는 지역이라서 최근에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겠죠. 유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무 위험을 테이킹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파이낸셜 많아져 가지고 파이낸셜 시스템이 아이고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되는 구간에서 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분이 그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반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 저기 우리가 지금 이미 금리가 아시는 것처럼 0.0에서 0.25%거든요. 더 낮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요거를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요. 요게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 즉 how long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그거를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이 금리를요. 몇 년 동안 이 저금리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할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2023년까지는 저금리입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근데 이분은 반대했어요.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이유가 중요한데 요거라는 거죠. excess risk taking. 너무 리스크를 테이킹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말에 100% 동의하고요. 그러면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준이 파이낸셜 스테빌리티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거 연준이 이거 걱정한다는 얘기고 나중에 있잖아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죠? 두 번째는 근데 제 생각인데요. 요거는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군.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는 냉철하게 해야 돼요. 냉철하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이런 고민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고 한 건지. 그리고 이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제가 디플레이션 하면서 엄청 얘기를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죠.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게 걱정돼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런 걱정이 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했고 2023년까지는 최소 2023년까지는 저금리가 유지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죠.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이론적인 교과서에 나온 얘기긴 한데 자 보시죠. 우리가 efficient frontier라고 해가지고요. 그 효율적 투자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변동성이고요. 여기가 기대 수익입니다. 제 점을 여기 찍으면 자, 이만큼의 변동성을 갖는데 이만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안이라는 거예요. 투자안 A가 있고요. 투자안 B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두 개를 그 컨비네이션 즉 이제 얘를 100% 했을 땐 2점이고요. B를 100%할 땐 2점인데 중계를 섞으면 좀 더 좋은 그러니까 변동성을 낮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분산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런 그림. 변동성은 더 낮아지지만 A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그림.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그림들이 A랑 B가 있고 C가 있어서 C가 2점이 있어서 요 점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자꾸 그려지다 보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그려지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요. 효율적인 투자선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중요한 뭐 말씀을 해주셨던데 그 여기 밑에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지워야 돼요. 예. 왜냐면 요 그림은 뭐냐면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막 수많은 투자안들을 다 합쳐놨을 때 가장 좋은 투자안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만 모아놓은 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 선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좋은 건 없어.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변동성이 이 정도일 때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제일 좋은 거 뭐야? 이거잖아, 이거. 그죠? 제일 좋은 기대 수익률을 갖는 것들. 그리고 만약 반대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만큼의 기대 수익률을 할 수 있을 때 변동성이 제일 낮은 거 요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효율적 투자선이라는 거예요. 자, 이 효율적 투자선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왜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중간에 있는 이 구간에 있는 그 투자안들이 있잖아요. 이 투자안들이 조금 없어졌다. 우리가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겁니다.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조금만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을 조금만 더 내줘. 내가 조금만 더 위험을 감수할게. 요런 얘기라는 거죠. 요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사실 지난 4, 5년 동안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 하나가 ELS, 그리고 DLS, 그리고 뭐 사모펀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펀드들, 이런 상품들이 왜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얻었냐면 이거는 누구의 관심을 얻은 거냐면요. 자, 이게 지금 무위험 수익률이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무위험 수익률보다 내가 조금만 더 주면 안 돼? 조금만? 요런 것들. 내가 조금만 더 할게. 그래서 요 투자안을 찾는 사람들, 여기부터 여기까지 찾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드렸거든요. 일드 헌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드 헌터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투자자분들이 진짜 금리 조금만 더 주는 거 좀 찾아보고 싶은데 없나? 뭐 어디? 나 지금 예금 금리 넣어놨더니 뭐 1% 2% 하는데 나는 깨지면 절대 안 돼. 근데 1% 2%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조금만 더 주는 거 없어? 이런 거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일드 헌터입니다. 이분들이 찾아냈던 것이 뭐냐면 ELS, DLS, 사모펀드 이런 겁니다. 이 투자안들이 각각 다 각자의 이유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ELS에서도 손실 많이 났다는 얘기 있죠. DLS 독일 금리 마이너스 됐죠. 유가 마이너스 갔죠.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사모펀드는 뭐 환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구간입니다. 저희 동료분들도 너무 힘든 지금 구간을 지나가고 계세요. 저는 뭐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어려운 구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중위험 중수익을 찾는 사람들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런 중위험 중수익들 중에서 상당수의 투자안들이 조금 사라졌다 시장에서.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겨날 수 있지만 어쨌든 투자안이 좀 사라진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얘기. 이거는 이제 유틸리티 펑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효율적인 투자선이 아니고 유틸리티 펑션입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냐면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냐면, 자, 이 정도의 변동성에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물론 변동성이 이 정도인데 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럼 좋지. 근데 내가 100번 양보해서라도 이 정도는 줘야 돼. 그래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라는 선이 이 유틸리티 펑션입니다. 이 선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자, 이 정도의 내가 위험을 테이킹 한다면 이만큼의 수익률을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만큼의 위험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그림을 조금 더 눕혀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자 보세요. 자, 위험을 이만큼 감수했는데
나는 이 정도만 더 줘도 똑같아. 나한테는 이거랑 이거랑 무차별해.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무차별해. 나는 요거랑 요거랑 무차별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A가 있고 이게 B가 있다라고 한다면 A하고 B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위험을 에 대해서 테이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B가 훨씬 더 테이킹 하려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리스크를 테이킹 하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위험을 이만큼이나 했는데도 요만큼만 줘도 된잖아요. A라는 사람은 위험을 요만큼 했는데 요구하는 건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아까도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라는 그림에서 B라는 그림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A라는 그림에서 B라는 그림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 이 A에서요, B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사람들이 왜 동학개미가 왜 나오고, 왜 로빈후드가 나오고, 왜 그런 건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투자자분들이 제가 이제 시간의 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간의 방.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의 저금리와 올해의 저금리는 완전히 다른 저금리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저금리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의 저금리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자, 금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다가 저는 그림을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린 겁니다. 자,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간의 방이에요. 시간의 방은 여기입니다. 쭉 3차원으로. 그래, 좋아. 여기서 금리는 됐고 요 저금리가 얼마나 더 오래 될 것 같니? how long이죠. how long. 요거에 대한 관심만 더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이제 뭐 로어 바운드니까 그러니까 연준의 생각도 이거예요. 연준의 생각도 이거다. 그러니까 시간의 방으로 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이 하나 더 생겼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리가 오랜 시간 장기간에 저금리가 머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부라도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사람들에게 위험한 투자를 강요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플란 총재가 얘기했던 게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니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야성을 찾는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물론 위험하다라는 단점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어요. 그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새로운 혁신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 과열 경제, 고압 경제 이런 부분을 연준이 걱정은 되지만 원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카플란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이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익세스하게 초과적으로 우리가 무리해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아까 이 그림에서 두 개의 그림에서 비교해 보면요. 중위험 중수익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없어진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없어졌다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합쳐볼까요? 이 그림을 두 개의 그림을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정색으로 먼저 그린 거는 자, 효율적 투자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유틸리티 펑션은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마코비치가 얘기하는 요 점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이 점은 뭐였냐면 일드 헌터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금리를 찾아 떠나는 거죠. 헌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파란색 선으로 그리려고 하는데
효율적 투자선이 이쪽으로 중위험 중수익이 없어지면서 이동했고 투자자들의 성향도 상당히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을 찍어 보면 이 점이 찍힌다는 겁니다. 자, 요게 A고요. 요게 B라고 한다면 A에서 이렇게 B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A에서 B로 이동했다라는 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요거를 GMV라고 해서 글로벌 그 가장 좋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라는 의미가 되는데 가장 좋은 투자처가 A에서 B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A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고 B에 머물러 계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이 얘기가 의미는 결국 뭐냐면 그 더 약간은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그럼 아무거나 막 주식 다 사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셔도 되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 감수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부 더 위험 자산에만 투자해라는 얘기냐?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투자안이 중위험 중수익이었다면, 여기 있는 거 중위험 중수익이었다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아예 여러분의 돈의 상당 부분은 완전 무위험 쪽으로 가시고 상당 부분은 이쪽으로 위험한 부분으로 가시고, 전에는 여기에 100% 있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80, 여기 20, 혹은 여기 90, 여기 10 하더라도 여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알파 헌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알파 헌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자, 그냥 막연하게 주식을 사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알파 헌터가 필요한 이유는 이분들이 새로운 그 성장을 만들고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도, 내심 이런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야성미가 넘치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경제가 회복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위험한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 첫 번째 컨텐츠 만드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나? 복권의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리얼 옵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복권의 밸류에이션 넘어갈 텐데요. 조금 이제 복권의 밸류에이션 해볼게요. 복권은 그 로또 복권을 생각을 했을 때 1등 당첨금이 23억 원이네요. 여기 보니까요. 그리고 2등은 5,600만 원, 3등은 뭐 1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당첨 확률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1등 같은 경우에는 0.00001%고요. 뭐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기대값이 280원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합계를 내보면 복권의 밸류에이션은 550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복권을 밸류에이션 550원이라고 얘기해 놓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550원 하고 그리고 1,000원이 있습니다. 550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거래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값이에요. 내가 계산해 봤는데 550원이 맞아. 550원이야. 이거는 복권 이 한 장 가치는 550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1,000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래되는 거예요. 거래되는 가격이 1,000원입니다.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복권의 가치는 과연 550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1,000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550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1,000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권의 거래량은, 즉 판매량은 일주일에 8,300만 장씩 팔립니다. 오 마이 갓. 8,300만 장씩 팔립니다. 그런데 1,000원이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거래가 되는 게 적정 가격 아닌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물론 반대하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 그거 기재부에서 정해놨으니까 그런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아니 550원짜리를 왜 1,000원에 사고 있니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 간의 차이인 450원이 왜 나온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450원이 중요한 겁니다. 450원. 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확률에 기반한 밸류에이션의 한계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를 예를 듭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의 경우에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냐면요. 당뇨병이라고 해볼게요. 당뇨병 약의 전체 시장의 규모가 있어요. 시장 규모.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요. 시장의 규모에다가 내가 이 약이 개발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마켓 쉐어를 곱합니다.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요. 마진을 곱해요. 내가 지금 보통 보니까 이거 신약 개발하면은 마진 한 6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곱하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이익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요게 22억이에요. 23억. 그리고 나서 이 신약이 개발될 수 있는 확률을 곱합니다. 임상 일상을 통과하면은 뭐 10%, 이상을 통과하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곱한다는 거죠. 확률을 곱하면 이게 뭐냐면 당첨 확률인 거죠. 0.00001%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를 곱합니다. 그리고 다 더해요. 내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들을 가치를 다 더하죠. 그러면 이게 값이 뭐가 나오냐면요. 550원이 나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최대한 확률에 기반한 밸류에이션은 550원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주식은 1,000원에 거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1,000원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450원이라는 거를 무시하고 계속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걸 보고 내가 계산했는데 550원인데 왜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숏을 치는 게 맞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450원을 이해하는 방법이 리얼 옵션이다라는 얘기고요. 저는 그 테슬라 주가가 리얼 옵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를 하나 가져왔는데 월가 게임의 룰을 벗어난 테슬라 주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가는 홀드 의견, 매도 의견이 뭐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되는데 절반 가까이 되는데 주가는 계속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못한다라는 우리가 기존의 방식, 즉 확률에 기반한 밸류에이션 기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주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리얼 옵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리얼 옵션을 사는 것과 옵션을 파는 것에 대한 얘기고요. 자, DLS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DLS 절반을 차지하는 원유 시장에 대한 DLS가 제일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3월 달에 유가 급락하고 4월 달에 마이너스 유가 가면서 신규 발행이 멈추면서 실제로는 작년에는 뭐 5조씩 발행되던 그 DLS가 4조 올해는 감소했다. 발행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DLS에 대해서 조금 저는 오늘은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텐데 그 수위는 조금 제가 조절을 하도록 하겠고요. DLS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저기 유가가 설마 마이너스 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유가가 마이너스 갑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안 가면 제가 여러분한테 4%를 드리겠습니다. 요게 DLS의 구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 금리가요. 세상에 독일 금리가요. 어떻게 마이너스 가겠어요? 마이너스 가겠어요? 마이너스 안 가요. 근데 마이너스 안 가면 3% 드릴게요. 라는 게 이제 DLS의 손익 구조라는 거죠. 이 마케팅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들어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유가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금리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아예 안 가겠지. 안 가면 내가 이 정도 벌 수 있대잖아. 요게 이제 DLS를 투자하는 이유가 될 텐데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올해 유가 마이너스 가버렸죠. 독일 금리 작년에 마이너스 갔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아이고 나는 이거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손해가 났는데 어떡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수익 구조를 보면요, 내가 어떤 이벤트, 제가 아니 이거 설마 하는 이벤트 있죠. 설마 하는 이벤트. 설마 하는 이벤트를 가지고, 설마 하는 이벤트가 안 일어났을 때는 아유 3% 드릴게요. 4% 드릴게요. 근데 설마 하는 이벤트가 일어나면요, 그럼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푸드 옵션을 매도한 그림이 되고요. 옵션을 매도했을 때 수익 구조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DLS의 수익 구조는 이렇게 된다는, 푸드 옵션, 요거는 푸드 옵션 매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풋옵션 매도,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DLS를 사는 순간 보험사가 된 겁니다. 보험사들은 사실은 뭐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밤에 잠을 못 자는 포지션이에요. 그죠? 보험사들은 아이 제가 다 보장해 드릴게요. 사고 나잖아요. 그럼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받은 거거든요. 보험료를 받은 거예요. 보험료를. 근데 만약에 사고가 대규모 사고가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실이 이만큼 납니다. 그럼 대규모 손실이 안 나기 위해서, 안 나기만을 바라면서, 물론 그렇진 않지만, 계산을 해결하게 되면 그렇진 않지만, 그런 수익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DLS를 사면은 여러분이 보험사가 된 거예요, 갑자기. 아유 설마 저기 금리가 마이너스 가겠어요? 안 가지. 근데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망할 수도 있어요. 아예 안 간다니까? 안 가. 안 가면 그 고작 버는 거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험료를 받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상품이 DLS다. 근데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좋은 상품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을 겪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옵션을 파는 것은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설마 하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는 아우 어떡하지? 근데 설마 하는 이벤트가 안 일어나면 고정이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더라도 나한테 더 좋은 거는 없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의 최대한은 이 정해진 수익률 4% 혹은 3%, 5%, 이게 맥스 값이고요. 정해져 있죠. 근데 손실은 무한대. 무한대. 물론 내가 투자한 것 이상을 잃진 않지만 밑으로 쭉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밑으로 쭉 열려 있다. 손익의 구조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저는 이게 옵션을 판 거기 때문에 저는 옵션은 가급적이면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옵션을 샀을 때는 또 다른 건데요. 콜옵션의 만기가 됐을 때 이제 수익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콜옵션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콜옵션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콜옵션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이제 콜옵션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자를 5만 원이라는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됩니다. 이 권리를 이제 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옵션의 가치가 지금 이게 만약에 1,000원이다라고 한다면, 이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000원에 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가격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게 지금 만기도 있거든요. 삼성전자 콜옵션은 예를 들어서 저 연말에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당신한테는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특별히 드립니다. 근데 그 권리는 좋은 거니까 1,000원 주고 사세요.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럼 이거 보세요. 1,000원에 샀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은 5만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5만 1,000원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1,000원을 냈잖아요. 근데 5만 1,000원짜리를 5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1,000원 이익이죠. 1,000원 이익인데 1,000원을 냈으니까 여기는 지금 똔똔이 됩니다. 만기 때는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자, 이제 좀 더 가가지고 10% 올랐어요. 주가가 10% 오르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제 5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죠? 자, 5만 5천 원인데 5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5천 원을 버는데 1,000원을 냈으니까 이게 얼마냐면 4천 원이 됩니다. 4천 원이 이득을 보네요. 오, 좋은데요?
자,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지? 1,000원이잖아. 4,000원? 몇 배야? 4배를 버는 겁니다. 주가는 여기서 여기까지 10% 올랐는데, 고작 10% 올랐는데 옵션의 가치는 4배나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나요? 엄청난 레버리지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옵션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걸 수 있는데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5만 원을 기준으로 수익 구조가 달라지는데요. 자, 이쪽 사이드요. 이쪽 사이드는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손실이 한계가 정해져 있는 손실입니다.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예상 가능합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손실 볼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리미티드 로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 생각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손실은 내가 정한다. 이게 진짜 좋은 수익 구조예요. 왜냐면 내가 복권을 내가 몇 장 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 내가 손실을 봐도 내가 봐. 내가 결정할 거야.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내가 결정할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반대로 이쪽을 그림을 그리면요. 요거는 unlimited입니다. 완전 다 반대인 거예요. 어, unlimited인데 개인입니다. 개이득인 거죠. 그죠? 두 번째, 예상할 수 없어요. unexpected죠. 와, 좋은 게 예상할 수도 없다니. 이렇게 좋은 거죠. 그리고 당연히 컨트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좋은 쪽에 있는 게 예상할 수도 없고 한계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게 중요하지. 나쁜 쪽에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콜 옵션을 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을 팔면 반대의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내가 손실은 확 거의 이제 예상 가능한데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콜옵션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450원을 왜 사람들은 더 주고 복권을 사고 옵션을 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수익 구조가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첫째, 손실이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둘째, 내가 손실의 규모를 정할 수 있고요. 셋째, 만약에 이득을 본다면 무한대로 이익을 볼 수 있다.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게 옵션의 수익 구조고요. 이 옵션의 수익 구조를 갖는 것을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50원이라는 돈을 기꺼이 내고 지금도 사고 있는데 그 450원을 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면서 에이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옵션의 진짜 가치는 베타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옵션의 이제 진짜 이유, 가치가 있는 진짜 이유 세 가지는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투자를 딜레이하거나 아니면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멈추거나 이럴 수 있는 그 권리를 옵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옵션의 가치를 이걸 설명을 해보면 자, 이게 투자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너무 복잡하네요, 이게. 첫 번째 투자안 A 투자안은 뭐냐면 내가 2분의 1의 각각 2분의 1을 확률로 100을 벌 수도 있는데 120을 손실을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확률을 계산해 보면 기대값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이걸 좀 더 늘려서요. 이렇게 보시면 20을 벌 수도 있는데 20을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스탑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주어진다라는 거죠. 확률은 이렇게 되고요. 계산해 보면 80 해가지고 80에서 100을 버는 건 똑같고 만약에 최대한 손실을 나는 거는 이제 120 이렇게 해서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은 보면은 기대값이 0이 된다라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이거 내용을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내가 이 투자안의 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스탑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이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고 단순히 하나의 그런 그
확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왜 이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베타성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베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요. 제 이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A라는 사람이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2년 후에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2년 후에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고 하면 권리를 준다고 해가지고 야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옵션이 경제적 가치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추가자 세입자가 이렇게 추가로 물어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냐면 그럼 2년 후에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먼저 주세요. 나한테 먼저 주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주세요. 그리고 정해진 가격을 정해주세요. 이라는 거죠. 왜냐면 2년 후에 얼마 시장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값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수많이 있는 거고 나한테만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얼 옵션의 가치를 갖는 이유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건데 그 선택권은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이라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배타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든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배타성이라는 것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워낙 가격에 대한 전망이나 아니면은 재고 상황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게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왜 이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게 이 리얼 옵션이에요. 그죠? 리얼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리얼 옵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반도체의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배타적인 옵션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익 구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의 가치가 있는 이유 여기 설명드렸죠. 옵션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사실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손실 부분은 리미티드 로스고요. 컨트롤이 가능한 반면에 이 부분은 언리미티드고요. 예상할 수도 없다. 너무 좋다. 물론 가능성이 낮지만 그런 희망 그리고 이런 되게 좋은 수익 구조를 450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는 거다. 그래서 옵션이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되게 깊이 있게 좀 드린 것 같은데요. 리얼 옵션을 실제로 주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촬영을 해야 됩니다. 내용이 좀 길어져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